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편 한강 유역 상실 그리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지난 시간에 고구려 제24대 임금인 양원왕이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왕실 내부에 심각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민족성이 순박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거의 없고 반대로 외부의 무수한 침략으로부터 반만 년 동안 끈질기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순박한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주변 세력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들의 침략에 단호하게 응전하면서 빛나는 역사를 기록해온, 한마디로 눈부신 정복 활동을 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자왕,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대외 정복 활동에 주춤한 시기였습니다. 정복 전쟁이 곧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마찬가지였던 고구려에서 그 왕성하고도 진취적인 기상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고여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고구려 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시기 그 고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복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인 확장, 그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왕권이 적절하게 분배할 때 사실 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정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대외적 팽창이 어느 정도 정지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기원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요 무렵 시기가 아마 그런 점이 됐을 테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권력 쟁탈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이렇게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전쟁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유지해 왔는데 정복 전쟁이 정지됨으로써 그 권위가 약화되었고, 따라서 이 무렵에는 귀족들이 연립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양원왕 시기에 결정적인 국력 약화를 초래한 부분을 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기에 확보하여 고구려 영역으로 통치해왔던 한강 유역의 일당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빼앗겨버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초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이제 선왕께서 번번이 정복에 나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한을 풀 것이다. 지금부터 백제 땅 정벌에 나설 것이다. 고구려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독산성을 공략할 것이다. 양원왕 4년 정월, 양원왕은 백제 공격에 나서 지금의 경기도 오산 근방에 있던 독산성을 포위합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의 성왕은 신라 진흥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장수 주지는 듣거라. 백제 왕으로부터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으니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당장 출동하여 고구려군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 대목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왕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의 양원왕이 독산성을 치므로 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 장군 주지는 갑옷 입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밤낮 쉬지 않고 독산성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싸워 크게 이겼다. 이전의 왕이었던 안원왕과 안장왕이 그랬듯이 고구려는 백제 영토를 공격했다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맥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양원왕 6년 봄, 이번에는 백제의 성왕이 고토 회복을 위한 전쟁에 나섭니다. 고구려에게 빼앗긴 우리의 옛땅 도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군사 1만을 내어줄 터이니 장수 달기는 기필코 도살성을 함락하라. 백제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지금의 천안 일대로 추정되는 도살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자 고구려에서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 고구려군은 백제 금연성을 칠 것이다.
진격하라! 고구려군 역시 백제 진영으로 진격하여 금연성을 빼앗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이 신라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지금 백제가 고구려를 쳐서 도살성을 함락시켰고 고구려는 백제를 쳐서 금연성을 빼앗았다.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양쪽 모두 무수한 인마를 잃었을 뿐 아니라 지금쯤 두 나라 군사가 극심하게 지쳐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찬 이사부는 듣거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두 성을 우리 신라 영토로 만들도록 하라.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공동의 적인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고 있긴 했지만 두 나라가 특히 한강 유역을 두고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으로부터 당시 백제와 신라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를 들어보시죠. 이제 새 수도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던 시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거는 여전히 한강을 발상지인 한강을 되찾고 싶었던 시기고 또 신라는 이렇게 막 진우강 때 팽창하는 시기로서 보면은 또 너무 귀퉁이니까 또 한강이 욕심이 나던 시기고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적인 그것을 하고 있고 뭔가를 모색하고 각자가 제가 봤을 때는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각자가 뭔가 모색을 하면서 동맹 관계는 유지하고 있던 시기가 548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흥왕 11년 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시켰다.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군사가 필요한 틈을 타 이찬 이사부에게 군사를 내어주어서 두 성을 차지했다. 신라는 성을 증축하고 군사 일천을 주둔시켜 지키게 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싸움은 고구려와 백제가 했는데 정작 그 영토를 신라가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의 땅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라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와 고구려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제 연합군,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각각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백제가, 일정 부분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각각의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백제가 빼앗은 지역을 탈환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신라가 일종의 배신 행위를 한 거죠. 그 자기들이 차지한 지역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가 각축을 벌리는 그 지역까지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신라가 이 시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고구려는 완전히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외적인 위기를 초래할 기현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시기 이제 고구려의 그 대외적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강 유역을 상실했던 겁니다. 당시 한강 유역 상실은 이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일어난 것인데 곧이어 이제 신라가 백제와 약속을 깨고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함으로써 한강 유역을 통째로 신라가 이제 차지하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한강 유역을 상실했던 그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이 되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강 유역 상실의 고구려의 그 내부적 원인은 이런 귀족 간의 정치적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구려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한강 유역의 노른자위 땅을 너무 쉽게 뺏겨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대왕마마, 지금 북쪽의 돌궐 군사들이 우리 고구려의 백암성을 공격하고 있다 옵니다. 아니,
돌궐이 우리의 신성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 군사가 물리치지 않았더냐? 그랬사옵니다. 헌데 신성 공략에 실패한 돌궐이 군사를 이동하여 이번에는 백암성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장수 고을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저 간악한 흉노족이 다시는 우리 영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쳐부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백암성의 위치는 지금의 심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돌궐족은 터키족 계통의 족속인데 그 무렵에는 몽고 고원에 있던 이 세력이 유연족을 꺾고 그 지방의 패자로 등장합니다. 서영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양원왕 때 우리가 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연족에서 돌궐족으로 바뀌고, 이 돌궐족은 징기스칸이 그 몽고 고원을 통일하기 전에 제일 큰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돌궐족이 이제 흥할령 산맥을 넘어서 몽고 고원에서부터 만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바로 이 만주 지역의 주인공이었던 고구려의 초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모든 그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이런 흥할령을 넘어오는 돌궐족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그 시점에서 고구려의 남쪽의 그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백제와 신라의 세력이 한강 유역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돌궐족과의 전쟁 기록과 그 뒤에 이어지는 신라군의 침략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양원왕 가을 9월, 돌궐이 신성을 포위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군대를 이동하여 백암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장군 고흐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그들을 물리치고 10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나 신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10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는 북쪽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여 내려오는 돌궐 군사를 방비하는 데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백제 혹은 신라와의 전쟁에 전력을 쏟을 형편이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그처럼 쉽게 내주고 말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임기환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유적 자료 같은 거를 볼 때 한강 이북 지역, 임진강 유역 지역에서는 어떤 고구려의 군사 유적이라든가 어떤 그 방어를 위한 이런 유적들이 일정하게 조사가 되는데, 한강 이남 쪽으로 보면 고구려랑 관련된 이런 유적들이 현재까지 잘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 지배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는 주로 영역적으로 확실하게 지배했다기보다는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군사적인 지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배 자체가 굉장히 느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백제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려가 빼앗아서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 지배 방식이 상당히 느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령 소규모의 군사만 주둔시켜서 관리를 했을 뿐 기존의 고구려 영토처럼 강력하고 확실하게 통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 군사가 비교적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할까요? 한강 유역은 백제로서는 나라를 세웠던 유서 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구려군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정복했던 영토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던 신라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으니 신라에 대한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성왕은 자신의 딸을 신라 왕실로 출가시킴으로써 나제 동맹을 깨트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백제 성왕 32년, 서기로는 554년. 아니 되겠다. 신라가 동맹을 어기고 우리 백제의 영토를 빼앗았거늘 어찌 앉아서 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아야겠다. 자, 가자! 그러나 성왕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백제 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왕 32년 가을 7월에
왕은 신라를 치려고 친히 보병과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 지방에 이르렀는데 매복해 있던 신라 군사가 일어나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만 돼 있는데 일본서기에는 백제 성왕의 죽음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의 말먹이꾼으로 일하는 고도라는 자가 전쟁터에서 성왕을 잡아왔다. 신라 측에서 고도에게 말했다. 고도는 듣거라. 그대는 비록 천한 종이지만 백제국의 성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지금 천한 종이 훌륭한 임금을 살해한다면 후세에 네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고도는 임금에 대한 예우로서 성왕에게 2번 절한 다음에 대왕마마, 소인으로 하여금 대왕마마의 머리를 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자 성왕은 느면한 자세로 말했다. 왕의 머리는 종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법이거늘 어찌 천한 종이 내 머리를 베겠다 하느냐. 우리 신라 국법에는 맹세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종의 손에 죽사옵니다. 그러자 성왕은 체념하여 의자에 걸터 앉아 차고 있던 칼을 풀어주면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과인은 매양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자, 내 목을 베어라! 신라인들은 성왕의 시신 가운데 몸은 백제 측에 돌려주고 머리는 북청이라는 관청의 계단 밑에 묻었다. 삼국사의 기록 보면 이상한 게 백제 고구려 왕은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신라 왕은 직접 군대 끌고 전투하는 기록이 안 나와요. 왕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 성왕이 군대를 끌고 신라를 치러 왔는데 그때 그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신라군 사령관이었거든. 김무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싸움에서 성왕이 패배를 해가지고 성왕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라에서는 왕을 그냥 잡아 죽이면 괜찮은데 제일 신분이 천한 노비를 시켜가지고 왕을 죽이게 만들어서 왕에게는 그럴 수 없는 굴욕을 줘버리는 거죠. 왕이라면 그래도 참 점잖게 뭐 목을 친다든지 격식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 야비하게 제일 노비를 시켜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백제 사람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를 중흥하겠다고 나섰던 성왕의 꿈은 그렇게 무산되고 맙니다. 그가 목숨을 잃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충청도 옥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양원왕 말기였던 제위 13년째 되던 해 대왕마마, 환도성의 간주리가 모반을 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환도성의 성주 간주리가 감히 반영을 꾀하였단 말이냐? 당장 군사를 출동시켜 그놈을 잡아오도록 하라! 환도성은 고구려의 2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으로서 오늘날의 지반 지역을 일컫습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그동안에는 제2의 수도 역할을 담당해온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지방 지역은 또 하나의 작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이미 천도를 한 다음에는 정치 경제적인 것이 평양으로 집중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쯤 되면은 6세기쯤 되면 벌써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수적인 도시로서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거기 되면서 왕권의 약화에 의해 갖고 그런 어떤 불만 세력들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가 있었었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 불만이 특히 이제 4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폭발한 것이. 권력의 중심지 역할에서 비켜난 환도성 관리들의 위기감 같은 것이 모반을 일으키게 한 배경이라는 것이 금경숙 연구위원의 설명인데 임기환 연구위원은
양원왕이 등극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귀족 간 권력 다툼의 후유증으로 왕의 권위가 약화된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양원왕 자체가 어떤 정난을 결과로서 이제 등극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시절에 아마 지속적으로 후유증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즉위 과정에서 한쪽이 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기사를 보더라도 양원왕 때의 어떤 정치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평탄하게 진행될 리가 없죠. 양원왕은 재위 15년째 지던 해 3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양원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임금은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입니다. 평원왕은 평강상우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양성이다. 중국 사서인 수당서에는 탕으로 되어 있다. 양원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담력이 크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양원왕 재위 13년에 태자가 되었다. 15년에 왕이 별세하자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평원왕의 또 다른 왕후가 평강상우왕, 즉 평광왕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냈다. 돌아오는 도중 각 주와 군의 제수들 중에서 사형수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하였다. 고구려 말기인 이때까지도 새로 왕위에 오르면 졸본에 있는 시조, 즉 동명성왕의 사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취임 인사를 하는 의례가 이어졌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수들의 제를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원왕은 3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삼국사기 평원왕 때의 기록을 보면 전쟁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대신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우박이나 서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내내 곤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급하지 않는 부역을 줄이고 각 고을에 사신을 파견하여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게 했다. 큰 가뭄이 들었으므로 왕은 평시에 음식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평원왕은 무예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던 어진 마음씨도 갖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원왕 시기에 있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장안성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평양입니다. 그런데 국내성으로부터 옮겨왔던 지금까지 고구려 수도 역시 평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고구려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장안성을 쌓기 시작하는 게 양원왕 8년입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이제 한강 유역을 이제 상실했던 그 이듬해부터 장안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거는 이제 그 뒤 왕인 평원왕 때에 이제 완성이 되어가지고 평원왕 28년에 장안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겨야 되는데, 이 장안성이 지금 현재 그 평양의 중심 시가를 건설하고 있는, 현재 평화시가 되고 있는 그 평양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평양성은 대성산성과 그 밑에는 안악궁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천도했던 초기의 수도는 평양 지역에 있는 대성산성 일대였고, 평원왕 때 옮겨간 수도는 같은 평양 지역인데 지금 북한의 평양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장안성 일대라는 설명입니다. 평원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인 재위 32년째 되던 해 중국 쪽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해왔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나라로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 정세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북조를 이었던 수가 남쪽의 이제 진을 병합함으로써 이 중국이 통일이 됩니다. 사실 남북조 시대에 동아시아 질서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중국 세력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는데, 이 중국 세력이 통일되었다는 얘기는 그 통일된 힘이 외부로 뻗쳐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나라에 의한 중국의 통일은 곧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던 것이죠. 뭐라 하였느냐?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냐? 이런, 아니 되겠다. 경들은 들으라.
모든 장졸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군사 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시에 소용될 물자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라. 이거 큰일이로구나. 삼국사기는 평원왕 마지막 해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원왕 32년. 진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대단히 두려워했다. 왕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국방을 강화할 대비책을 세웠다. 그러는 중에 수나라의 고조가 평원왕에게 조서를 보내왔는데 삼국사기와 수서 동의열전에 수록된 수나라 고조의 조서를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짐이 천명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매 고구려 왕에게 바다 한 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했소. 첫 부분에서 스스로를 잠옷 상국의 황제로서 한껏 점잔을 뺐는데 이어지는 문장은 고구려의 왕을 심하게 질책하고 엄포를 놓는 내용입니다. 짐이 사자를 보낸 것은 본래 그대들의 인정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고구려 왕은 우리 사신을 빈 객관에 앉혀놓고 삼엄한 경계를 펼 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막아 영영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했소.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관원을 금제하면서까지 방처를 두려워한단 말이오. 그대의 나라가 비록 국토가 좁고 인구도 적지만 이제 내가 만일 왕을 쫓아낸다면 그대로 비워둘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다시 관리를 선택하여 그것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오. 고구려 왕이 만일 마음을 씻고 행동을 고쳐서 우리의 법도를 따른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이오. 내가 고구려 왕을 용서할 마음이 없고 왕의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한 사람의 장군에게 정보를 명해도 족할 것이오. 내가 간곡한 말로서 타이르는 뜻은 왕이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바꾸도록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어. 마땅히 짐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기 바라오. 이렇듯 수나라 고조가 평온하게 보낸 소설은 대단히 거만하고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구려서는 이제 그 수의 침입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중국을 통일한 이제 수 입장에서는 고구려에 대해서 아주 큰 자만의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수로서는 중국을 통일했던 그런 통일 제국으로서의 이제 위험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그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고구려는 그 수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고구려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권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양자의 충돌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고, 이때 이미 고구려가 수나라 대군과 벌이게 되는 대규모의 전쟁이 예비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평원왕은 수나라 고조의 조서에 답신을 보내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재위 32년째 되던 해 겨울 10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평원왕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얽힌 설화가 그것입니다. 예전에 을불, 즉 미천왕이 청소년 시절에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궁궐을 빠져나가서 소금 장사도 하고 머슴살이도 했다는 부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그 기록들이 고구려 평민들이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처럼 온달 이야기 역시 당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유추하는 데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의 임기환 연구위원과 함께 온달 설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이 온달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람일까요? 바보 온돌과 이 평강공주 얘기가 한국사기 열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모든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삼국사기에 보이는 여러 설화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설화적인 내용들은 일정한 부분은 사실의 반영이지만 또 일정한 부분은 설화적으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바보온돌과 평강공주 얘기도 그 많은 부분들이 당시 어떤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온달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공주를 우리는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고구려 제25대 임금이었던 평원왕을 평강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평강공주란 평강왕의 딸이라는 호칭이고 실제 이름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열전편에 수록되어 있는 온달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줄거리를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얼굴이 못생겨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저작거리를 왕래하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로 불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놀리면서 말하기를 어허, 너는 시도 때도 없이 울기만 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러니 커서 대장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 왕은 매양 그렇게 말했는데 딸의 나이 16살이 되어서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했다. 대왕마마께서 평소에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옵니까? 일개 필부도 시건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지존하신 대왕마마께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대왕마마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 감히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네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딸이 될 수 없으니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여기서 평원왕이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출가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구려의 권력 구조가 오부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부에 속하는 고씨라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이제 온달하고 일종의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온달과 달리 평강공주라 본래 혼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상부고씨라는 인물인데 이때 상부라고 하는 소속을 보면 이건 아마 평양 내부의 어떤 행정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양을 5부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씨라고 할 때 이 고씨는 이제 왕실의 성씨이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왕실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평양에 살고 있는 왕경에 살고 있는 왕경인이며 그 다음에 이제 왕실과 밀접히 관계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하는 식으로 귀족들이 거주지가 분할돼 있었다면 상부는 다름 아닌 왕실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고구려의 왕손인 평강공주는 당연히 고씨였을 텐데 정혼한 남자도 고씨라면 같은 혈족끼리 결혼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같은 혈족이 아니더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성씨를 선물로 내려주기도 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공주는 궁궐을 떠나서 온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메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은 다음 드디어 그 집에 이르렀다. 눈먼 늙은 할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으니 늙은 어머니가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추해서 귀인이 가까이 할 인물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이상하고 손을 만지니 부드럽기가 풀솜과 같은즉 반드시 그대는 천하의 귀인일 것이요.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에 오게 되었어?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으로 누름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온달이 먹을 것이 없어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그 정도로 가난한 하층민이 왕실의 공주와 결혼하는 일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제 민들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약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온달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뭐 그 왕의 부마로 설화에 이제 전해지고 또 그렇게 대역이라는 자기를 받고 그려져 있는데 실제 당시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평민이 그렇게 출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왕이 사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평민은 아닐 테고 다만 왕과 일반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통혼권에 있는 사람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신분적으로 설화에서 묘사되듯이 이런 평민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온달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천한 하층민이 아니라 최소한 왕실과 통혼이 가능한 하급 귀족 신분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주가 그 집에서 나와 산 밑에까지 걸어가니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다. 공주가 그에게 마음속에 품은 바를 말하니 온달이 버럭 성을 냈다. 이것은 어린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너는 분명 그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걸.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지 못하겠느냐? 공주는 혼자 온달의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 아래서 자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상세히 말했는데 온달은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 아들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해서 귀인이 거처할 것이 못 된다오. 옛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 잡해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진실로 마음만 맞는다면 반드시 부귀하지 않더라도 함께 지낼 수 있사옵니다. 공주는 금팔찌를 팔아 농토와 집, 노비, 우마와 기물들을 사니 살림살이가 다 갖춰졌다. 공주가 궁궐에서 손목에 금팔찌를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 이유를 알만합니다. 근데 이런 황금에 대한 얘기는 그 백제무왕과 연관되어 있는 그 서동요, 서동설화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 서동도 모아놓은 황금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선화공주랑 결혼하는데 그게 황금인 걸 알아서 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게 성장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6세기 이런 무렵에 보면 이 황금이라는 게 어떤 부로서의 가치를 갖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황금하면 신라의 고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금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떠올리듯이 황금이라는 것은 단지 부의 가치만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그 자체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된 것만 보더라도 당시 황금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금팔찌를 빨아서 살림을 장만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황금이 민간에 유통이 되어서 일정한 교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장만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말을 살 때 공주는 온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시장 사람들의 말은 사지 마십시오. 꼭 국가의 말을 택해서 사시되 병들고 파리에서 내다 파는 것을 사오도록 하십시오. 온달이 공주의 말대로 나라에서 내다 파는 야윈 말을 사왔고 공주가 날마다 먹이를 부지런히 먹여서 말이 살찌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또
그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말과 국마라고 하는 걸 구분되는 걸 보면 이 시기 유통 경제가 나름대로 이제 발달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말을 관리하고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일 테고 일반 이제 사사로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말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국마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국가 관리의 그런 체계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마는 아마 종자 자체가 우수했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민간에서 사사로이 팔고 살 수 있도록 시장이 형성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병들고 야윈 말을 사더라도 나라에서 파는 말을 사오라고 했겠죠. 흉년이 들면 굶주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당시의 고구려 사회에서 말을 구입해서 기를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꽤 선택받은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온달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철 3월이면 낭랑 언덕에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냥을 하고 그날 잡은 멧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 왕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러 신하들과 오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집에서 기른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따라갔는데 이미 줄거리를 대충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냥 행사에서 온달이 어떻게 발탁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온달이 참여하게 되는 전투가 실제로 있었던 전투였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